괴물로 하면 떠오르는 단어부터 네.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이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이제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계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를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모두가 예, 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아.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 네.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하지 형태로 않는 나타나요. 거군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감정, 동요가 예.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아.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네.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네. 이것이 이거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예,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그거가-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 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 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대개 아동 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아.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일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었어. 근데 우리 교수님 해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수밖에 있죠.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때는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유머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 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 5야.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성은 1%, 남성은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이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네.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 아.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린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 있다. 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털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예.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상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수 있는 있는 수준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네.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하 선생님께서는 네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려? 누가 떠오르셨는지. 저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발자크예요. 발자크. 오노레드 소설가. 발자크 소설가.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저서가. 예,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희곡도 썼어요, 그 단편도 와중에.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예, 이렇게 예. 있고 일대기. 이런 거.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조력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화인가요? 아니요. 그 탕화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인가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이제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해야 돼. 또 다른데.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근데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포르쉐 매장에 간대요. 빨간 포르쉐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그거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포르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게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골동 사고. 사고 막 네. 화려하게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었을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문을 안 닫는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들을 넣더라고요. 오늘의 드 발자크. 이렇게.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자기가 그냥 넣은 혼자.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쓱.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예,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치. 근데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뭐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근데 이런 못 봐. 건데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자크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예, 예.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두부요?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근데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자크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에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그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네.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용이 있고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예.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 옛날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모르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 그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뭘 해도. 푸죽간 주인이어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존 얘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돈. 돈을 잃고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저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리오 영감을 다 읽진 못했는데 우리 21세기 자본론을 썼던 피게티가 고리오 영감을 잠깐 네. 인용을 해요. 고리요? 고리오 영감의 발자크의 발자크의. 대표작 중에 고려 시대 책인가? 고려 영감. 고리호 영감. 나는 이 작가가 지금 21세기 자본론에 등장할 만큼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예를 들자면 이 피게티가 본 거예요. 자본이란 뭔가를 보니까 이게 그 여기서 아세티누 뭐 시골에서 올라온 법학도가 있잖아요. 고려영감에서. 그 여인숙에 이제 그 딸들한테 돈을 다 줬어요. 고려 영감이. 다 주고 딸들은 이 영감한테 관심이 없어요. 딸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연금까지 마지막까지 1원까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때 이 젊은 친구한테 알려줘요. 프랑스 파리에 살아남는 방법을. 네가 법학도로서
판사가 되면 1년에 1,200프랑을 번다. 근데 네가 사교계에 가서 100만 프랑을 갚는 상속녀를 만나라. 뭐 한 1년에 5만 프랑을 이자를 받는다. 그거 완전 발자크 얘기네요. 제가 맨날 계산하고 있거든요. 상속녀를 찾아야 된다. 근데 판사가 돼봐야 그 정도인데 기본 유산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나면 그 상태로 계속 불안한다. 넌 어떤 선택을 할래? 경제 성장률 따라서 월급적인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 자본을 가진 사람은 계속 돈이 불어나요. 돈이 결국 돈을 빈부의 일을 하는 격차는 거죠. 돈이 벌어질 일을 하는 수밖에 거죠.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가 막힌 경제학적 논리로 얘기할 수 있었구나. 이제 들어보니까 뼈를 깎는 자기가 경험으로. 맨날 빚에 시달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나. 일단 어떤 점에서 지금 뭐 이호선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언제나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네.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푸주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네, 비슷비슷한 사람. 경험이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그렇죠.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내가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들을 그리겠다. 풍속적인 풍속적인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학이 먼저 제일 앞서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주의에 대한 그런 소설을 발자크가 쓴 다음에 미술에서도 쿠르베. 사실주의 사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밀레나 쿠르베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 보통은 그 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화 속의 사람이거나 맞아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완전히 백옥 같은 피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만 그리다가 갑자기 그냥 뒷판에 서서 아무런 서사도 없는 그냥 하루의 노동을 마친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거나 쿠르베 같은 경우는 그 제목 자체가 뭐 쿠르베 씨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고 하고 본인의 후원자를 이렇게 당당히 모자를 벗고 인사를 받는 이렇게 그런 걸. 그러니까 그림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보통은 이게 거대한 스냅사진 서사가 같은.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렇죠. 뭔가 거룩하고 맞아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그렇죠. 오늘 인사 받았다 내 스폰서한테 인사 한번 받았어. 태그 걸었어. 딱 후원자 태그 걸고.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음악이 느려요. 제일 느리고 느리고.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예,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네.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딱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의 맞아요. 시작인 그게 거죠. 인상주의인 그렇죠. 거고. 예. 맞아요.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말씀 보면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됐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네,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마녀사냥이었어요. 마녀 사냥. 인간이 인간을 근 300년 동안 집요하게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네. 학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불씨를 땡겼고 어떻게 소멸이 된 거지? 네. 또 그것이 지금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마녀 사냥의 계기, 예. 시작.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네, 없어요. 그러게요.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군가 특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얘긴데. 우선은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마녀를 잡는 망치. 이것은 마녀를 식별하는 요령부터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형하고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하인리 크라머라는 사람이에요. 하인리히 크라머. 크라머는 어떤 놈입니까? 이 사람은 수도사거든요. 그리고 성직자예요. 예. 근데 이제 하인리 크라머는 1200년경에 교황이 발표한 이단 신문자, 이단 재판을 종교 재판을 했던 신문관으로 임명돼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 심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워낙 처음 학생 때도
교우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대요. 다툼이 심하고 집요했고 그래서 친구를 그 학칙의 위반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고 권력지향적이고 어떤 그 삐뚤어진 성향이 이단 심판자로 임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네네. 제거하고 싶어. 그리고 나 외에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크라마라는 사람이 한 도시를 가게 돼요. 네. 인스부르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여성을 이제 마녀로 지목을 해요. 저 이단이다. 왜 마녀를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있었다가 갑자기 마녀로 넘어간 그건 거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단이라는 뜻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악마죠. 예. 그러니까 이 악마의 그룹 속에 마녀도 있다. 그리고 페미닌, 피메일 그러잖아요. 여성 페미나, 네. 페미니즘 그러죠. FE는 신앙이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적다는 거죠. 페미나는 적다? 신앙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신앙심이 적고 악마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들을 마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크라마라는 사람이 이제 헬레나라는 그 여성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마녀다. 악마에 씌운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 여성을 아프게 했다. 또 네? 남편하고 이제 바람을 내연 피우는 관계에 내연 있는. 관계인 여자를 아프게 주술을 걸었다. 저주를 한 거죠. 저주를.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어떤 기사를 좋아했는데 그 기사한테 또 저주를 내렸다. 이게 이제 고소의 의미예요. 고발을 한. 또 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다시 같이 고발했거든요. 이게 그 인스부르크 주교랑 종교재판관들이 심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수도사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너 이 도시를 떠나라. 이상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네. 추방을 해버려요. 그럼 크라마가 화가 나죠. 그리고 크라마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이 사람을 용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마녀를 식별하는 방법 재판에 이 책을 써가지고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크라마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콥 스프랭거라는 사람, 공동저자거든요. 이 야콥 스프랭거라는 사람이 그 쾰른 대학의 신학부의 학장이에요. 아 예. 그런데 공저 앞에 일저자에 이 학장을 넣어요. 보통 자기가 앞에 와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 하이니 크라마가 먼저 와야 돼요. 제이콥 스프랭거보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세워요, 학장을. 그 사람이 더 권위가 있고 그렇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뒤로 약간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칙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게 권위가 딱 생겨버렸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1486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해예요. 인쇄술이 나옵니다. 구텐베르크에. 그렇죠. 벌써 시작했구나. 그래서 인쇄술이 딱 생겨버리니까 동시에 몇백 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한 29판 정도가 생겼고 이게 그래서 스테디셀러예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큰 전지 같은 것에서 18번 접으면 딱 수첩이 돼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다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나요? 핸드북이죠. 마녀 식별 핸드북. 그 교황청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한 3년 지나서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교황청이 3년 만에 철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팔려나가. 이미 불불처럼 번진 거죠. 아마 진짜 교활한 찌질이의 노르위에 전 세계가 수백 년 동안 놀아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마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마녀를 판별하는 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선은 신 박사님은 마녀예요. 제가요? 왜냐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좀 동안이 늙지 않았던 건 이 마녀의 힘을 빌린 판별법에 의하면 판결법에 그렇게 의하면 마녀의 힘을 빌린 거. 아 여기 나와요 그게? 그렇지. 그다음에 너무 김상옥 동안이야. 교수님도 마녀예요. 왜? 왜냐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마녀 그리고 동안이기도 해요. 동안이잖아요. 있고. 동안이잖아요. 이거 완전 뭐 빼가- 미륵의 관심법 아닌가요? 애들 박시 못하게. 뭐든지. 그러니까 혼잣말로 오늘 좀 뭐 어때? 너 누구랑 얘기했어? 마녀네. 야, 악마랑 너무 무섭다. 또 날씨가 흐리 콩불콩해서 눈 올 것 같은데 너 마녀가 알려줬지. 교수인데 후디 입었어요. 후드. 저러고 빗자루를 탈 거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이면 네. 그냥 무조건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의 심판이 아니죠. 네. 세속의 심판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선 가둬놓고 신문을 시작해요. 물어봐요. 언제부터 마녀가 됐죠? 자백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 마녀라고 봐요.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언제부터 마녀가 되고 마녀 집 연애에 가서 뭘 했지? 뭐 먹었지? 누구를 봤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않잖아요. 마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강한 고통을 줘야 마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문을 해요. 자, 물고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문. 네? 물에다 빠뜨리면 물은 정화의식이 있어요. 깨끗하니까. 네. 그럼 손발을 묶습니다. 그럼 물에다 넣어요. 그럼 마녀는 물을 싫어하니까 뱉거나 빠져나올 거라고 보면 가벼우니까. 근데 못 빠져는 가라앉죠. 그럼 마녀가 아니죠. 죽었네요. 죽었어요. 아, 이미 죽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마녀죠. 불태워요. 이래주구나 죽고 저래 죽고. 이게 마녀 사냥. 이게 항변의 기여나 논리적인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이 맞으면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크라머 씨가 다 적으셨다는 거죠 책에다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고 그 권위를 실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게 사업이에요.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 끌고 온 사람, 고문한 사람, 심판한 사람, 불 붙인 사람, 땅이 묻은 사람, 이 모든 돈을 이 사람이 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돈으로 이걸 다 이루어져요. 그 재산을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강탈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으면 다시 주교나 교황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가난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가 돈 많은 사람이 타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처럼 굴러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똑똑한 여성들이 많이 또 이제 타겟팅이 되는데 똑똑한 여성들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대부분 약초 같은 거를 이렇게 캐서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약초를 주면은 병이 낫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나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당시에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아 종교가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사실 불가피하게 종교랑 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역사에서는 원래 병 걸리면 그 종교에서 낫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누군가 이렇게 뭘 약을 주면 낫게 된다는 뜻은 거대한 시장이 사라지는 우리네 거예요. 밥그릇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많은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가 특히 과학기술, 의학의 발전이 종교와 부딪힐 때 생겼던 지점들이 바로 이 마녀사냥 또 종교 재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약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되게 잘하는 좋은 분야로 키웠으면 우리가 약학이 훨씬 빨리 발달할 수 있는 계기였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근데 양약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네네. 사실 양약도 최초에는 결국에는 생약에서 자연의 물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마녀들이다, 뭐 저주를 거는 네네. 잘못된 주술이다 이러면서 이걸 다 억압해 버리면 몇 세대 동안 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약들의 발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300년 동안 자행됐다고 하셨는데 네, 네. 도대체 몇 분이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분은 많게는 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은 9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900만 명이? 어떤 분들은 뭐 10만 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힘없고 나약한 여성.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게 됐죠. 네. 좀 보면 우리가 희생양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교황 바오로 2세가 정식 사과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 이단에 대한 심판, 뭐 이민족에 대한 탄압, 또 마녀 사냥이라는 이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죄악을.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희생된 여인들은 악마의 종이 아니고 무고한 희생자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그럼 저는 그랬어요. 그럼 좋다. 그렇게 한 사람이 시작했던 전체 분위기에 누가 불씨를 당겼던 어떻게 사라진 거지 이게 그럼 과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게 1200년경에 이단 심판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세속의 재판에서 못 다루는 걸 종교가 사적 처벌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영혼을 심판하는 것이지 육체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영혼만 신문한 다음에 사법적 기구로 넘겨요. 처형은 너희가 해. 사법부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야 이게 왜 쓰레기를 치우지? 우리 뒤치다가 모든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잖아요. 네. 종교재판에 넘을 때 증거 네. 절차가 정당했어? 입증 증거를 내. 그러니까 서서히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 어떤 형태로는 지역적으로 서서히 소멸이 됐는데 제가 왜 경고를 하냐면 인쇄술의 발달이란 새로운 도구가 생겼고 정보매체가. 우린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적 테러, 사적 처벌이라는 이유로 사이버 테러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뭔가가 나한테 생각이 맞는 사람이 그게 맞다라고 동조하는 현상이 확증 편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결국 그 희생자는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항변의 기회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끝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야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서움이 드는 거고 결국은 근대 국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든 그 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형을 줄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본인이 그걸 해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근대 국가의 출발인데 이 마녀 사냥이 생겨났던 것도 뭔가 이 국가와 종교와의 갈등이 갈등이죠. 있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1200년대, 300년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종교와 국가가 경쟁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기 시작하자 이제 뭔가 종교가 그런 사법권을 휘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마녀 사냥을 한다는 것이 우린 사냥이라 그랬지만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단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 권위를 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국가의 힘이 강해지자 이제 모든 이 사법 권한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벌이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신체에 당장 눈에 보이는 해를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옥에 가둔 거에 못지않은 엄청난 벌을 주는 건데 이것이 만약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마녀 사냥 시대에 있었던 그 당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면 사실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는 그 사적인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의감이 들 때 좀 네. 조심해요. 네. 이 정의감이 어디서 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네. 정의감이 들 때 이게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건드렸을 거예요.
이 마녀들이 우리에게 독을 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죽이고 저걸 내버려두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된다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정의를 실현할 매우 쉬운 지금 방법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네. 우리가 어디 모일 필요도 없이 뭐 좋아요만 눌러도 되고 좌표 찍으면 되죠. 그냥.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글 하나만 써도 되는 정말 간단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네, 그 도시락 싸가지고 광장에 가서 화형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정의감을 실현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정의감이란 말이 이게 뭔가 옳다, 의롭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라서 그걸 누가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의감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전두환 정권이 내건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저희 기억나세요? 네. 매일같이 막 집이 사방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다 정의사회 구현이었지만 네, 그리고 사실 정의롭게 우리가 살거나 행동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거든요. 간단한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의라는 마약에 쉽게 취하면 안 되고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정의감을 보충해 주는 게 이런 책이에요. 책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 이게 내가 하는 게 잘한 일인가? 이거 옳을까 할 때 자,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책이 나한테 어떤 이론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란 것도 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국가를 우리가 믿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몇 장 안 되는 헌법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자로 박아 넣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정의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옳다는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선점하려고 하죠.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게 책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감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녀 사냥의 네, 경우에는. 무서운 책이 된 네, 거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그런 하고. 점에서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들어보셨죠? 네, 알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감을 늘 좋다고만 말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공감을 잘해주고 그렇지만 공감이 폭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게만 공감하고. 공감이 폭력이 될 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게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일 수. 확증 편향들이 막 그걸 더 강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한테는 너무 공감하고 막 모금도 잘하고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적에게는 가차없죠. 가차없죠. 훨씬 더 정말 가혹하게 많이 대할 수 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저기였으면 있죠. 정말 있죠. 여기 다 있죠. 너무 힘들어. 여기 야, 사람들은 여기 저기 다 했어. 여기 다 있어요 지금.